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종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대해서 법적인 결함이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를 도와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만기되는 날인 만큼 집행을 추가로 시도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수사본부에 보냈고 이를 경찰이 오늘 아침 7시쯤 접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만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예,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사전 조율 없이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공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 과정에서 밤늦게 공문을 발송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지난 3일 1차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체이고 경찰이 지원하는 식으로 함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재이첩해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대통령실이나 당정 관계자 25명이나 군 관계자 19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관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 업무가 엄중한 시기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처장은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출석이 불발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2차 소환을 통보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공식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뒤에 공수처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리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면서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사건 수사인 만큼 작은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공수처가 수사나 체포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고요. 경호처도 강경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체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 이미 많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경호처에 경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과는 달리 대비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늘 이 논란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너무 안이하게 대비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수처가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는 전문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이유로 수사를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보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구속수사 그리고 체포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고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요청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는데 특히 검찰로부터 연이어 자료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준비와 함께 결국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앞서 발부됐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와 경찰 협의를 거쳐서 집행 시기와 방법 다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던 경호처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경찰 특수단은 앞서 이 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반발도 거셌죠? 네, 맞습니다. 오늘 논란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의 비판 목소리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개탄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공사 일부를 하청 주는 거냐며 비판했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여당은 국격을 고려해서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체포를 머뭇거리는 공수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발부받았다며 위법적 행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국격을 고려해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지 직무가 정리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여당 의원 40여 명은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모였는데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구축했던 인간 방패 2차전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법치주의에 부합할 때 공론이 분열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였다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뒤늦게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걸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자 체포의 공수처 역할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수본 쪽으로 연락도 하고
당신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게 경찰의 사명이다. 예. 국민이 부여한 사명이다라는 걸.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고발 카드를 꺼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헌재 임명도, 영장 협조도, 특검 의뢰도 거부하고 헌법 무시 직무유기로 경제 불안을 키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체포방해 논란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는 야당과 위법한 영장의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당의 대치는 윤 대통령 체포 여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 갈등에 더해 수사 사법기관 간 혼선 논란까지 맞물리며 전국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탄핵 찬성 측은 토요일에 다시 모이겠다며 며칠 동안 이어진 집회를 종료했는데 탄핵 반대 측은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네, 현재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탄핵 반대 측에서 밤샘 농성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집행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한 탄핵 찬성 측은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고 오는 토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측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오는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오늘 영장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밤샘 농성을 벌인 탄핵 찬성 측에서는 오전 10시 영장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낮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공수처를 막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는데 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도 종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관저 진입로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탄핵 찬성 측이 해산하면서 관저 입구에 통제된 차도 2개 차선 가운데 1개의 차선이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차선 가운데 2개의 차선에 차량 소통이 시작된 건데요. 다만 입구로 향하는 차도에는 버스 등이 늘어서 차벽을 세우는 등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장소인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위쪽인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확인되진 않지만 경호처는 경내 산길에 철조망을 치는 등 보안을 더 강화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저 주변에도 공수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나온 인력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샘 농성에 이어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도 관저 쪽 진입로를 기준으로 길게 늘어서서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경찰 기동대 버스도 계속해서 관저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다시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권을 경찰에 이첩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오늘 온종일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그리고 도대체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 많게 자신들 권한 늘리려고 이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보면 적나라하게 그런 현실을 드러낸 거죠. 공수처는 사실 초기부터 이 사건의 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서 공수처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첩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공수처법에 보면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법 논란, 영장 쇼핑 논란이 벌어지게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교롭게 또 헌법재판관 두 분이나 지명이 된 그 법원이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벌어졌고 또 판사는 그 한술 더 떠서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정치문서지 제대로 된 영장이나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그렇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다시 이 영장을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할에 맞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또 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공정성 시비가 또 벌어지게 만들 것이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자신들이 스스로 집행 능력이 안 된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성과 무능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예, 공수처가 영장 집행 이임 공문을 어젯밤에 보냈고 경찰은 또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논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은 경찰 측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기존의 공조본 틀내에서 집행하기로 다시 공수처하고 경찰이 협의를 마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자정까지가
영장 시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장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7일이나 그 정도 기한 내에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지적을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해주셨지만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 역량에 대해서 또 혹은 수사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에서 어쨌든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 초기부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중에 공수처가 이제 사건 이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이첩 권한을 발동시켜서 이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사실 수사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이게 수사 역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근데 이런 한간의 의혹마저 받았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시간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경호처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다고는 하나 당시에 어쨌든 그 체포영장 집행에 함께 나섰던 경찰 측의 반응으로 보면 그렇게 5시간 만에 물러설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경호처 간부들이나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현장에서 그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그 사전 협의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과연 공수처가 그 영장 집행에 실질적인 의지가 있었던 거냐라는 이제 문제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또 경찰로 재이첩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조본 틀내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건데 공수처가 어쨌든 이런 수사 역량이나 의지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 이후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때는 지난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수사 의지, 영장 집행 의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실상 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간 경찰과 공수처 간에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건국 이래 거의 최초의 수사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지만 대통령 그 퇴임 후에 결국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최근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가 각각 자신들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에 그 자신들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기관의 이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공수처법에 의해서 사건 수사를 이첩을 시킨 공수처는 그러면 수사를 공정하게 할 그 자세를 갖추고 수사를 또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성이 너무나 드러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인데 또 이해 당사자인 야당은 도리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수사 의지는 있는데 너무나 무능해서 수사할 능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경찰은 우리 지금 사법체계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사건을 이관에 갔으니까 무능하지만 권한이 있는 사건 이첩의 요구권이 있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쥐고 있으니까 수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공수처를 또 비난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보고 무슨 사건 수사 의지가 없다더니 또는 현장에서 그 경호처의 경호관들의 그 경호 수행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그 법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체 수색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무기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경호 행위 자체가 적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현행범 체포랍시고 체포를 했을 때 적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경호관들에 대해서 불법 체포를 하고 있는 또 현실 불법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그 공수처 소속 검사가 그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또 뭐 막무가내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 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유부단하다고 지금 체포영장을 왜 집행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고 양쪽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인데 어쨌든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역량 이게 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질까요? 일단 그 수사권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겁니다. 이게 공수처법상 내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직권남용 등의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것마저 이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 사실은 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다 거부하고 부정하겠다, 불응하겠다. 이건 뭐 법치주의를 무시하겠다라는 초법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이 됐고 또 형사소송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체포영장 집행 시에 그런 조항도 다 이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좀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경호처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거부하면서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 일체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호법에 따르면은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이 경호의 목적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위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물론 그 경호 대상이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호를 한다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그 발부한 영장을 가로막고 나서 그것도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거는 저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난 3일과는 또 지금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집행이 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무슨 내란 이야기했는데 내란 중독증이 걸렸는지 입만 열면 내란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고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 내에서 대통령 경호관들의 경호행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그 경찰에서는 무슨 영장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민간인이 와서 경찰관이 영장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몽둥이를 들고 뭐 달려든다든지 하면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과거에 사실은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의원이 저 체포를 당할 때라든가 또는 하나갑 의원이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렇게 당직자들이 막아도 결국은 그것을 체포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원들의 경호행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일견 보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관저라는 곳이 그렇게 넓은 구역도 아니고 진입로가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0여 명의 경호관들이 그 경호를 하게 되고 또 차량으로 막고 이중 삼정의 차벽을 쌓는다면 쉽게 진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의 그 영장 집행 행위가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수처의 그 수사관들만 집행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관끼리 그냥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수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수처가 기관의 이익 내지 자신들의 이 수사권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위상을 점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이런 영장 집행도 못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몇 년 동안 조직이 출범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명을 기소했는데 그것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그리고 영장을 몇 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요. 도대체 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공수처의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했다면 아니면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을 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뭐 가정을 전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검찰이 그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을 통보했었거든요.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진행을 했고 2차 출석 요구까지 했다가 사건을 이첩하고 그 뒤로 공수처가 사건 이첩받은 뒤에 수사 속도가 느려진 것만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검찰도 당시 수사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똑같이 공수처하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조건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일단 인력이 검찰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수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단계에서 경찰로 이첩 못하는 사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됨으로써 또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경계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나 서로 간에 약간 이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 공저본 틀내에서 수사권 논란은 법원의 영장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고 이 계속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양측이 합의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너무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계없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법원이 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법원의 영장마저도 거부하면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이다. 그거는 사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죠. 일단 영장에 응하고 그 영장이 적법한 영장인지 아닌지는 사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이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그런 사회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장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일반인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이런 풍조가 발생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하는 게 적법이라면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입니다. 그걸 가로막겠다고 경호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을 한 상황이에요.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게 추후에 법원에 가서 서로 간에 분쟁이 되거나 하고 시비가 걸리더라도 그게 경찰의 위법행위거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결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반론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수사권 논쟁이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검찰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것 같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체포영장을 원칙적인 관할인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그것도 심야에 체포영장을 접수를 해서 발부를 받고 그 과정에서 벌써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려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갈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이런 사건인데 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이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벌써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그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겠다는 거 잘못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도 굳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법에도 없는 일을 벌였어요. 형사소송법에 제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라는 그런 그 글을 써놓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거는 법조문인데요. 법률이 그 효력을 발생할지 아닐지는 입법부에서 정한 그 법률을 사법부에서는 적용하는 거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이거는 나는 배제하겠다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영장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그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또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부 형사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중차대한 수사를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일을 벌여놨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쟁점이 정리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 무슨 공조본이라고 만들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왜 수사기관이 이렇게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무슨 동네 불량배 수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죠. 그리고 자꾸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비유를 들자면 시청 공무원이 주차 단속 공무원이 주차를 단속했는데 그 차에서 내린 범인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걸 보고 절도죄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면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명백한 일을 자꾸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임의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환에 응해야 임의 수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전에 임의 수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구속하지 말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했더라면 무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는 어쨌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란죄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어쨌든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는 범죄고 또 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지 수사까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억지와 궤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왜 수사기관의 적법한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논평이 없어요. 그건 뭐 모르겠고 어쨌든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고 공수처가 무능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말씀만 반복하고 계시는데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는 뭐 44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 한남동 관제 앞에 가셔가지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이러면서 뭐 농성 비슷하게 하셨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근거도 없이 몸으로 막겠다. 일종의 이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동조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제안하는 거야 뭐 하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억지와 개변이라 그러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쪽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하는 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 제3장소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사기관을 정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임의 수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분이 수사받고 재판받은 게 3년 넘었거든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법원에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영장 기각의 사유였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데 그것도 지금 내란죄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고 그것도 큰 비리 행위에 연루가 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거기에 뭐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고 심지어 북한에 돈을 갖다 준 대북 송금 사건까지도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수사도 채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 수사, 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그 수사기관의 위상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걸 한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막 드러나듯이 서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말이죠.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영장 청구한다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그런 영장 청구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공수처는 사건 수사에 손을 떼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임의 수사로 수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가장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도 또 수사 방식도 자기들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있고 없고는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고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답변했던 건 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법원의 실무 일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진행시킨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수사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이 되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저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으면 그거는 당신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 출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출석해서 그 부분을 다투면 되는 거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에 응해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사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지 왜 자신들이 그 수사권이 있고 없고를 뭐 전지전능한 그런 법 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임의 수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한밤중에 총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범죄가 어떻게 이제 다른 당 대표들의 그런 개인적인 범죄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물타기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뭐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됐는데요. 이제 한 달쯤 되니까는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좀 비슷한 주제지만은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요 탄핵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여당 의견. 이 점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리인이죠. 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빼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이 내란죄가 과연 성립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해당된다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러나 법적인 판단을 봤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좀 미달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가 된다고는 또 볼 수가 없어요. 내란죄는 또 형법상에 규정된 내란죄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처럼 그 규정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때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대통령을 겁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란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정권을 탈취했으니까. 그런데 정권을 지금 획득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볼 때는 또 다른 척도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려면 굉장히 요건을 강화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탄핵 심판이.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첫째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다투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 심판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자신들이 입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완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내란죄가 성립된다, 내란 사범이다, 뭐 내란 수괴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으니까 탄핵을 냈다고만 했다면 그 논리가 가능한데, 내란죄라고 해놓고 국회 의결을 거쳤으면 이걸 빼려면 재의결을 거쳐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잠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본이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효 기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유효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체포영장 기한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죄를 뺀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에 상정이 됐다면 그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땠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무의미하고요. 저는 오히려 내란죄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더라면 더 많은 가결 숫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법률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뭐 추경호 대표까지 내란 공범 비슷하게 정리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찬성이었다 반대로 돌아선 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건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이라는 건 형사재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이 일종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자격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부합하냐 이걸 다투는 거고, 일종의 이제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건 형사 절차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그 행위 자체를 빼자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는 다 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를 다루겠다라고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게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뭐 뇌물죄, 강요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게 국정농단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당시에
탄핵 그 소추 단장이 권성동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셨고 언론 인터뷰에다가 동일한 논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탄핵 재판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동일한 논리로. 그때하고 논리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탄핵 소추 사유를 저렇게 변경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고 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을까요? 그 형사 재판 중에 탄핵 심판이 중단된다 이런 조항이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탄핵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도 윤 대통령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게 수사 중이고 또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좀 방지하고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추단 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14일 날 첫 변론기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던 건 사실이지만 한미 동맹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느 한 지도자나 정당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점을 털어놨습니다.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we have tremendous confidenc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0년이 넘은 한미 관계는 이 같은 일로 흔들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 지도자나 정부, 정당 차원의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meet as both of our countries are experiencing periods of transition. And what we know is this.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The security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동맹과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 관계에 어떤 공백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뢰를 확인한 건 성과로 꼽히지만 문제는 2주 뒤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국내 정세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과도 하루빨리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범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어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거래 국가에 10% 보편 관세 부과를 선언한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They tax us, we tax the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안보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시켰습니다.
경제와 외교, 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외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여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주체들과 공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선업 등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도 발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다며 지금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외교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건데요. 도발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12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이자 올해 첫 도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탄핵 정국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다시 도발 재개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 서해 완충 구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과 달리 올해는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올해 초강경 대미 전략을 예고한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것은 물론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 대신 당시 제시했던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대형 핵탄두,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당분간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 유지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3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사고 발생 여드레 만입니다.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모안국제공항 마지방입니다. 시신이 모두 운구되면서 유가족도 떠나 마지방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이 머물던 재난안전 쉼터는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유족분들이 이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철거가 아니라 재정비 플러스 방역소독이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철거라는 단어 써주지 마세요. 우리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다시 찾을 것에 대비해 자원봉사단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인분들의 상황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다가 봉사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메일을 통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안공항 일대 합동 분향소 3곳도 계속 조문 계획을 받습니다.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전담 지원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희생자의 절반 가까이가 나온 전라남도도 추모공원 조성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제주항공 참사의 큰 슬픔. 유가족 대책협의회는 장례가 마무리되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악성 게시물 12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안공항 현장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악성글 관련 신고나 제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족 등과 협의해서 조속히 게시자를 특정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독을 맡을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됐습니다. 커넥터가 손상돼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데이터 추출 작업이 가능한데 중대 사안이기에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장치 분석을 우선시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료 추출 작업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다른 블랙박스인 음성기록 장치 녹취록 작성을 끝낸 만큼 비행기록 장치 해독까지 마무리되면 참사 직전의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기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양쪽 엔진 2개를 경납고에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거로 알려진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사 유족들이 국토부 사조위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조사 과정의 독립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고 수습 작업이 이어지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오는 14일 새벽 5시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은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지연된 항공편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비 지연이 늘어난 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제주항공이 항공기 가동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밤사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8도나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특히 전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도, 대전은 3도, 대구는 5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입장을 내고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었죠. 정작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수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역량에 대한 일부 우려가 이어졌지만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성과를 보여주는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인 신병 확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5시간 반 만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영장 집행을 접어버린 겁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체포 과정에 참여한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호처 인력이 몰리기 전 제압해 대통령을 체포할 기회가 충분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어 실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과 현장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시효 마지막 날까지 재집행을 미루다 집행일임이라는 악수를 두고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재감 과시를 위해 사건을 이첩받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수사력을 갖추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번에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죠? 네,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을 며칠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연장 신청을 예고하면서 7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요청하되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소명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내일 새벽 0시에 효력이 만료되는데요. 기간 연장을 요청한 만큼 공조본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청구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인 한계점을 인정한 가운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집행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공수처와 경찰은 기존처럼 공조체제 아래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짠 인해 장막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다음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체 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 이 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고 말했고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영장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부분만 경찰에 일임한 데 대해 하청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3일에 무산된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을 공사 하청업체 대하 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하부기관처럼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그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불법 수사와 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준법 집회를 호소하며 불법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는 목소리와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난 3일 이후에는 양측 모두 눈비가 와도 밤새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 참가자들이 마주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병력을 투입해 분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집회 인원이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취재진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현장에서 달걀을 던져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건 물론 이후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무효가 된다, 탄핵 사유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등 특히 여권 반발이 거센데요. 홍민기 기자가 각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헌법적 파면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란죄가 내란 행위가 됐을 뿐 비상계엄 관련 행위들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사유 자체가 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파면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내란 뺐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아예 찐빵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면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도 없었을 것이므로
탄핵안 의결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판단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평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몫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그렇죠. 예,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여당이 단순한 절차마저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 탄핵 사유가 변경된 건 아닌 만큼 재의결도 필요 없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안에서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욱, 안철수 등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내란죄 유무도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뇌물죄가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고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모습과는 달리 사유 변경 취지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국회 소추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단 뇌물 강요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탄핵 심판 성격을 고려해 형법상 판단을 덜어내고 헌법 위반에 중심을 뒀다는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라는 식으로 제작성에서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를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에 비유해 탄핵소추 의결처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상 판단인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 위주로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유 변경을 위해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권 주장도 과거 전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의 양대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건 국정농단이 핵심이던 8년 전 뇌물죄를 뺀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애초 지난달 탄핵안 표결에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당 이탈표의 향배가 달라졌을 거란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내란죄 제외가 단순 문구 변경인지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인지를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때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 기일을 5회까지 일괄 지정한 건 헌재법 30조 3항과 심판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고리로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제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뺀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배경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건데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조차 민주당 입맛에 맞춰 탄핵 사유를 넣다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당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삭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로 내란죄 명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 사실관계, 계엄령, 포고령, 국회와 법원 이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란죄 재해공방이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과 관련해 오늘 유가족의 시신 인도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례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겠다면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계속 확인하며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냐 시민이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안전법,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의무와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건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의 명확한 원인부터 규명돼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관리상 기체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제주항공 대표까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엔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상사고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1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이제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에 여객기 참사가 난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로 인해 시간이 지연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정비를 이유로 출발이나 도착이 지연된 건이 모두 536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의 이런 정비 지연 건수는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은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국내 10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 소행이라면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일본발 협박 메일에 대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테러 협박 범인과 같은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이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메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자신들 소행이고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흘 뒤 국민의힘 당사와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름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X에 글을 올려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범죄는 일본의 병든 젊은이가 일으킨 거라 생각한다며 한일이 협력해 범죄자를 잡아달란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협박범을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경로로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과 같은 인물의 소행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라사와 다카이로, 야마오카 유우아키라는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메일이 발신됐고 인터넷 주소도 일본의 해당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023년에도 일본에 공조 요청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죠. 이 건물이 화재를 잘 차단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고 당시 안전관리도 잘 된 덕분이었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많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 건물에 있던 30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35명이었는데 다행히 연기 흡입 정도의 부상에 그쳤습니다. 건물 설계와 안전관리가 잘 되어 참사를 막은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불은 1층에 있던 김밥집 주방 튀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연기 배관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실외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만약 건물 공동 환기구로 빠져나갔다면 건물 안 다른 층으로 불이 번졌을 수 있습니다. 그쪽 정면 쪽은 거의 다 연기에 건물 전체가 다 새까맣게 탔고 앞에 건물 쪽은 그나마 저 앞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쪽 여러 개. 방화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됐습니다.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제때 돌아갔습니다. 또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덕분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낸 당사자와 김밥집 업주에 대해서는 실화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송민호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는데 공포에 질린 주민들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진동과 함께 진열대에서 물건이 쏟아지고 가게 손님은 물론 주인도 줄행랑을 칩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 엄마. 아파트 계단엔 떨어진 타일이 어지럽게 깨져 있습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일제히 책상 밑에 숨었다가 진동이 멈추자 교실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난 2일 중국 닝샤 회족자치구 인천에서 규모 4.8과 4.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6명이 가볍게 다친 정도에 그쳤지만 인구 290만 도시 전체가 마비될 만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50여 차례의 여진에 대지진의 전조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기차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주유소와 주요 도로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야외 주차장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박을 하려는 주민들이 몰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这我就没见过银川这么多车这么多人的时候，我的妈呀！ 지진 당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8级地震发生仅过去不到300年，该区域积累的能量尚不足以发生一次大地震。 현지 공안은 중국판 카톡, 위챗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며 3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진 훈방 조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관련 대응을 촉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을 참배한 뒤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외교안보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은 충분한 억지력이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술력 고도화의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トランプ合衆国次期大統領との会談につきましては、現在まだ確定はいたしておりません。最もふさわしい時期にふさわしい形でそれが実現するよう調整をいたしておるということ。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에는 자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日本の産業界から今後の日米間の投資について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残念ながら事実であります。このことは我々としても重く受け止めざるを得ない。 이어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을 US 스틸 인수 불허 이유로 든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국 불안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한 대응은 미일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 선에 그치며 추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는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에 달하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체감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이 시작돼 점차 호남 내륙과 충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전남 북부에 15cm 이상, 충남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며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추위도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추워지는 날씨에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파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수도 계량기 보호통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폐해야 하고요. 내부에는 헌옷이나 이불솜, 에어캡 등 보온재를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또 혹한이 길게 이어지거나 장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아야 하고요. 만약 수도 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서히 녹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50도 이상 뜨거운 물이나 드라이기 열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